아버지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암과 사투를 벌이다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 병원의 하얀 침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민우야, 국밥집 잘 부탁한다. 그 거칠고 마른 손의 감촉이 아직도 내 손바닥에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동안 새벽바람을 맞으며 육수를 끓여내던 그 작은 국밥집과 우리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살던 작은 아파트 한 채. 그것이 아버지가 남긴 전부이자 우리 가족의 역사였다. 나는 당연히 나와 형이 아버지를 이어 그 가게를 함께 이끌어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나는 감정적이고 욱하는 면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가업을 잇겠다는 책임감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했으니까 3일장 동안 내내 눈물을 흘리며 상주 자리를 지켰다. 향연기가 매캐하게 피어오르는 장례식장에서 나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며 몇 번이고 다짐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형이랑 같이 국밥집 꼭 지킬게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온 집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거실 한가운데에 상을 펴고 앉은 우리 가족 3인방. 나, 그리고 내 친형, 마지막으로 우리 새어머니였다. 형은 장례식 내내 어디론가 끊임없이 전화를 걸며 초조한 기색을 보이더니 지금도 다리를 까딱거리며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형이 도박에 손을 대어 집안의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에 더욱 형의 행동이 신경 쓰였다. 반면 새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갑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계셨다. 아버지가 아플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냉정한 사람. 그저 묵묵히 밥을 차리고 병실을 지켰을 뿐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는 분이었다. 나는 속으로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자, 이제 아버지도 가셨으니 유산 상속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니? 형이 먼저 침묵을 깨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아버지가 남기신 국밥집이랑 아파트는 당연히 피를 나눈 우리 형제가 물려받아야지. 안 그래, 민우야? 형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형. 내가 아버지 가업 이을 거야. 새어머니도 동의하시죠? 가족회의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거실을 채웠고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힘들 만큼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새어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 형제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차가운 시선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왜 아무 말이 없으실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 불길한 예감이 가슴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형은 초조한지 연신 마른 침을 삼켰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인터폰을 확인한 새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자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새어머니가 미리 불러둔 변호사였다.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가방을 열려는 순간 새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새어머니의 손에 들려나온 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한 적이 없는 아주 낯설고 새로운 공중유언장이었다. 새어머니는 그것을 테이블 한가운데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착각하지 마라. 이 집구석에 너희 형제 몫은 단 한 푼도 없다. 아버지가 남기신 국밥집과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은 전부 내 명의로 간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우리 집안의 공기는 단 한순간도 편안한 적이 없었다. 사모제를 겨우 마치고 돌아온 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평생을 국밥집 가마솥 앞에서 땀 흘리시던 아버지의 거친 손길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집안은 정적을 넘어 기괴할 정도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마음을 추스르려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아버지가 남기신 국밥집의 오랜 비법 노트와 가게장부 그리고 집 문서라도 확인해서 앞으로 형과 어떻게 살아갈지 대책을 세워야 했다. 내가 아버지를 이어 그 전통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으니까. 그런데 서랍을 열었을 때 내 심장은 뚝 떨어지는 것 같았다. 어디 간 거지? 분명 여기 있어야 하는데... 손이 가늘게 떨렸다. 있어야 할 서류들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가게 허가증, 토지 문서, 심지어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통장들까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 뇌리를 스치는 사람이 있었다. 새어머니였다. 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부터 줄곧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하던 그 차가운 얼굴. 본능적인 의심에 이끌려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새어머니의 방 앞으로 향했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나지막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깊은 밤에 대체 누구와 있는 걸까?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멈추고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새어머니와 양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낯선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서류 가방에서 쉴 새 없이 서류를 꺼내는 남자의 명함에는 변호사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책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것은 조금 전 내가 서재에서 그토록 찾았던 바로 그 집 문서와 국밥집 소유권 서류들이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기지 않는 광경에 숨이 턱 막혔다. 나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니 아버지의 핏줄인 우리 형제는 철저히 배제된 채 구석방에서 비밀스러운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이미 서류상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만 아드님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특히 둘째 민우군은 가게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보여서 걱정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새어머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평소에도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얼음 같은 얼굴이었지만 오늘 밤 그녀의 표정은 잔인할 정도로 냉혹해 보였다. 그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단호하고 묵직한 어조로 말했다. 그 아이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집안의 결정권은 저에게 있으니까요. 민우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군다고 해서 바뀔 건 아무것도 없으니 법적인 절차만 빈틈없이 진행해 주세요. 그 차가운 음성이 내 귀를 뚫고 들어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손귀가 부르르 떨리고 이가 갈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고작 며칠이나 지났다고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유산을 저 여자가 통째로 가로채려 하다니.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다음 말을 듣기 위해 숨을 죽였다. 새어머니는 서류 위에 거침없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내렸다. 쾅쾅 소리가 날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물었다. 그럼 이번 주 내로 전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모님 앞으로 완벽하게 이전해두면 되겠죠. 새어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를 변호사에게 밀어넣으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구석진 문틈 사이로 들려온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내 모든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네,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국밥집 소유권 전무를 제 명의로 완전히 돌려놓으세요. 단 한 평도 남김없이 전부 다. 법적 절차가 모두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국밥집과 집 문서까지 가로채려 한 새어머니의 행동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변호사와 비밀리에 만나며 차가운 미소를 짓던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새어머니가 잠시 가게 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억누르며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기묘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그녀가 평소에 쓰던 짙은 화장품 냄새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깊숙한 곳을 뒤적이던 중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손에 걸렸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봉투 안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가 남기셨다는 유언장 사본이었다. 그런데 유언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꼼꼼히 읽어내려가던 내 눈이 어느 한 곳에서 멈춰섰다. 서류의 가장 밑부분, 아버지가 서명한 날짜가 적힌 칸이었다. 이게 말도 안 돼. 날짜를 보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것 같은 충격이 엄습했다. 유언장에 적힌 서명 날짜는 아버지가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바로 그 시기였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고
의사조차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던 그 암흑 같았던 날들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이 또렷한 글씨로 유언장에 서명을 한단 말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새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신 아버지를 이용해 억지로 손을 쥐고 쓰게 했거나 아예 날짜와 서명을 조작해 아버지를 기만한 것이 분명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당장 유언장 사본을 챙겨들고 친형을 찾아갔다. 형은 방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 서류를 들이밀며 날짜를 가리키자 형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형, 이것 좀 봐. 이거 아버지가 혼수 상태일 때 작성된 거야. 새어머니, 그 여자가 아버지 정신없는 틈을 타서 다 조작한 게 틀림없어. 내 말을 들은 형은 순간 얼굴을 험악하게 구기더니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려쳤다. 그 소리가 좁은 방 안을 찌렁찌렁 울렸다. 뭐라고? 내 진짜 그 여자가 구린 구석이 있을 줄 알았어. 감히 우리 아버지를 두고 장난질을 쳐? 민우야,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여자가 우리 재산 다 빼돌리기 전에 당장 덜미를 잡아야 해. 경찰에 신고하든 변호사를 새로 사든 당장 끝장을 내자고. 형은 나보다 더 흥분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평소보다 과하게 격앙된 형의 반응에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내 편이 되어 함께 분노해주는 형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었다. 그래, 형 말대로 이 사기극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다시 새어머니의 방으로 가 다른 서류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유언장 외에도 분명히 아버지가 남긴 진짜 흔적이나 자산의 흐름을 증명할 서류가 더 있을 것이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철제 상자를 발견하고 서랍에 있던 열쇠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하셨던 가계의 자산 및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원본이 들어있었다. 심호흡을 하고 서류를 한 장씩 넘기던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서류 맨 뒷장, 가장 중요한 자산 확인 조항과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아버지의 최종 친필 서명란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곳을 확인한 순간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써오신 고유한 필체의 서명 위로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남아있었다. 아주 정교하게, 하지만 빛에 비추어 보면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내고 약품 처리한 듯 아버지의 진짜 서명이 거칠게 따에 쏘아지워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의 손으로 위조된 듯한 기괴한 낙인이 찍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을 알리는 명백하고도 소름 끼치는 증거가 내 손 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등기소 안의 공기는 기묘할 정도로 차갑고 건조했다. 서류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내내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다.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그 국밥집과 우리 가족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작은 아파트, 그 두 곳의 등기부 등본이 내 손에 쥐어지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내 눈을 의심했다. 하얗게 질린 시야 속에서 파란색 글씨들이 어지럽게 춤을 췄다. 아파트와 국밥집 건물의 토지 대장, 그 어느 곳에도 내가 알던 아버지는 없었다. 부동산의 상당 부분이 이미 거액의 채권 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심지어 일부 지분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다. 처리된 날짜를 확인한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아버지가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사경을 헤매던 돌아가시기 불과 한 달 전이었다. 머릿속이 뱅글뱅글 돌았다. 아버지는 의식이 혼미해져 가던 그 시기에 이런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태가 절대 아니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단 한 명뿐이었다. 내 눈앞에서 서류를 감추고 변호사와 밀실에서 속닥거리던 그 냉혈한 여자, 새어머니였다. 다리가 풀려 하마터면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겨우 벽을 짚고 버티며 서류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이 압류와 지분 이전의 배후에는 거액의 자금이 오고 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이 최종적으로 흘러들어간 연계 계좌의 명의를 확인한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역시 당신이었어. 예상했던 대로 그 계좌의 주인은 다름 아닌 새어머니였다.
아버지가 평생을 눈물과 땀으로 일궈낸 재산이 그 여자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뻔뻔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시는 동안 겉으로는 헌신적인 척, 조용한 척, 연기를 하더니 뒤로는 이런 끔찍한 짓을 꾸미고 있었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불길처럼 치밀어 올랐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당장이라도 집으로 쫓아가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따지고 싶었다. 형과 함께 느꼈던 그 불길한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민원 창구의 직원에게 다가갔다. 데스크 너머의 직원은 내 파리한 안색을 보며 조금 당황한 듯한 기색이었다. 저기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한 달 전 지분 이전 신청 말입니다. 이거 본인이 직접 와서 처리한 게 맞나요? 당시 아버님은 병원에 입원 중이셨거든요. 내 간절하면서도 날선 질문에 직원은 서류와 모니터를 번갈아가며 한참을 조회해 보았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마침내 조회를 마친 직원이 목소리를 낮추며 내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잠시만요. 아버님 본인이 오신 건 아니고요.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와서 접수하셨네요. 원래 이런 큰 금액의 거래는 저희도 기억에 남는데 직원은 기억을 더듬으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확신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은밀하게 말을 이어갔다. 맞아요. 기억나요. 그날 서류를 접수하러 온 대리인이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험악하게 생긴 남자를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 남자 반소매 셔츠 아래로 목이랑 팔뚝까지 온통 시커먼 문신이 가득해서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 문신 남자가 옆에서 계속 강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서류 처리를 독촉했었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는 이미 이성을 마비시킨 지 오래였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국밥집,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저 차가운 여자의 손에 통째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내 머릿속의 끈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나는 주먹을 꽉 쥔 채 가게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갔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몇몇 손님들이 남아있었고 주방 이모들과 직원들은 저녁 장사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한가운데에 카운터 뒤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새어머니가 보였다. 그 뻔뻔하고 평온한 얼굴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짐승 같은 고함 소리에 가게 안의 모든 시선이 단숨에 우리에게로 쏠렸다. 그릇을 닦던 이모들의 손길이 멈췄고 적막함 속에 무거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새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평소처럼 차분하다 못해 시릴 정도로 냉정했다. 민우야, 손님들 계시는데 이게 무슨 예의 없는 짓이냐? 할 말이 있으면 영업 끝나고 집에서... 집? 어디가 내 집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집이랑 가게까지 전부 당신 명의로 돌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집을 말하는 건데? 나는 카운터 탁자를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장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10년이야.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새어머니 소리 들은 지 딱 10년이라고. 아버지가 병상에서 사경을 헤매고 계실 때 당신은 등 뒤에서 변호사나 만나고 재산 빼돌릴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지.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가꾼 이 국밥집이 당신한테는 그저 한 몫 잡을 먹잇감으로밖에 안 보였던 거야? 이 탐욕스러운 인간아.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의 크기만큼은 매서웠다. 내 폭로에 주방 이모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가게 안은 수군거림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조용히 살림만 하던 새어머니가 이런 짓을 벌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은 듯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 뻔뻔한 침묵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다. 그때 가게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리며 형이 들이닥쳤다. 형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형 역시 모든 사실을 알고 눈이 뒤집힌 상태였다. 형은 새어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사납게 소리쳤다. 어이 아줌마, 당신이 인간이야?
우리 아버지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식들 길바닥으로 내쫓고 이 돈을 다 독차지하겠다는 거야? 당장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 돌아가신 분 체면을 이렇게까지 짓밟아야 속이 시원해? 형의 거친 폭언이 쏟아지자 가게 안의 공기는 얼어붙다 못해 터질 것처럼 팽팽해졌다.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고 몇 안 남은 손님들은 서둘러 계산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형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어딘가 모를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형의 난동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형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 속에는 깊은 경멸과 차가운 온기 없는 냉소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 태도가 내 불씨를 완전히 지폈다. 말을 해봐. 왜 아무 말도 못해? 우리가 다 알아버리니까 이제 와서 무서워? 아버지가 유언장 쓸 때 당신이 강요한 거 맞지? 혼미한 정신 이용해서 도장 찍게 만든 거지? 당신이 한 짓은 사랑이 아니라 철저한 사기극이야. 나는 새어머니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내 눈에서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믿었던 가족에게, 아니,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는 지킬 줄 알았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은 뼛속까지 아팠다. 침묵을 지키던 새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내 시야가 세차게 흔들렸다. 찰싹, 매섭고 날카로운 마찰음이 정적을 깨고 국밥집 사방으로 울려 퍼졌다. 고개가 돌아간 내 뺨이 타들어갈 듯이 뜨거워졌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형도 주변의 직원들도 모두 숨을 죽였다. 얼얼한 뺨을 감싸주며 고개를 들자 새어머니가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입 조심해라 민우야. 네가 뭘 안다고 어디서 함부로 토사대니?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며 전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한자 한자 내뱉었다. 억울해? 빼앗긴 것 같아? 그럼 억지 부리며 소리 지르지 말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그 서류들 뒤집을 증거라도 제대로 찾아오렴. 그 전까지 이 가게에서 당장 나가. 그날 이후 나는 집을 뛰쳐나와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아버지의 국밥집 근처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하루하루를 악으로 버텼다. 새어머니라는 사람에 대한 증오가 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에너지가 되었을 무렵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드는 낯선 번호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새어머니가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병원 복도에 가득한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3년 만에 마주한 새어머니의 모습은 내가 기억하던 그 표독스럽고 냉정했던 모습이 아니었다. 하얗게 센 머리칼과 앙상하게 마른 손, 거칠어진 숨소리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겨우 증명하고 있었다. 내가 침대 곁으로 다가가자 새어머니는 간신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거리더니 빛바랜 누런 봉투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민우야, 드디어 왔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갈라진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멍하니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함께 아버지의 친필 편지, 그리고 수많은 채무 변제 영수증들이 들어있었다.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순간 내 머릿속은 거대한 해머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모든 것은 내 친형의 도박 중독에서 시작된 비극이었다. 형은 이미 3년 전 아버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국밥집을 담보로 사채업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고 심지어 가게를 조직폭력배들에게 통째로 넘기겠다는 각서까지 쓴 상태였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셨고 어떻게든 가게와 나를 지키기 위해 새어머니와 머리를 맞댔던 것이다. 형이 유산을 받자마자 도박으로 날려버릴 것이 뻔했기에 아버지는 유언장을 조작해 모든 명의를 일부러 새어머니 앞으로 돌려놓으셨다. 재산을 숨기기 위한 눈물겨운 위장 전술이었다. 내가 네 비난을 다 받으면서도 입을 닫았던 건 그래야 사채업자들이 너한테 가지 않으니까. 새어머니는 지난 3년 동안 그 무시무시한 사채업자들의 협박과
빚독촉을 혼자 온몸으로 받아내며 국밥집을 운영해 번 돈으로 형의 빚을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전부 갚아나갔던 것이다. 오직 나와 아버지의 유산인 가게를 지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자신의 몸이 암으로 문드러져 가는 줄도 모르고 헌신했던 것이다. 내가 그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였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막혀왔다. 어머니,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내 목소리가 오열로 변해갈 때쯤 정적을 깨고 병실 문이 거칠게 부서질 듯 열렸다. 쾅! 야, 김민우, 너 여기 숨어 있었냐? 쾅 소리와 함께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친형이었다. 하지만 형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고 문신을 피운 한눈에 봐도 험악해 보이는 장정 서너 명이 이빨을 드러내며 병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 더러운 진실이 담긴 봉투를 손에 쥔 채 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새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던진 모진 말들과 원망이 가슴을 송곳처럼 찔러와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런데 그 감정에 침잠할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이닥친 것은 다름 아닌 내 친형과 친척들이었다. 야, 민우, 너 이 새끼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형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를 거칠게 밀쳐냈다. 형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 뒤로 따라 들어온 고모와 삼촌들의 얼굴에는 나를 향한 강한 불신과 경멸이 가득했다. 형은 침대에 누워 반쯤 정신을 잃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새어머니를 슬쩍 보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이 불효자 놈이 어머니 임종 직전인 지금까지 와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을 한 겁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형은 억지 눈물을 짜내며 뒤에 선 친척들을 향해 소리쳤다. 고모, 삼촌, 이것 좀 보세요. 민우 이 새끼 3년 전에 집 나가서 연락 한 통 없다가 어머니 돌아가신다는 소식 듣자마자 병원 달려와서 유산 혼자 다 가로채려고 저러고 있었던 거예요. 저 악독한 새어머니랑 둘이 짜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국밥집이랑 아파트까지 전부 자기 명의로 돌리려고 수작 부린 거라고요. 순식간에 병실안은 고함과 비난으로 가득 찼다. 고모가 앞으로 걸어 나와 내 등짝을 매섭게 내리쳤다. 민우, 너 이 못된 놈, 내가 사람 새끼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이제 와서 돈독이 올라서 새어머니를 핍박해?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새엄마라지만 10년 넘게 네 아버지 수발 들다 저렇게 되신 분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고모, 그게 아니에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형이 도박에 미쳐서 나는 억울함에 목이 메어 형의 도박빚과 새어머니가 그걸 갚아왔다는 진실을 밝히려 했다. 하지만 내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형이 내 멱살을 틀어주며 내 말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이 새끼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나한테 누명을 씌우네? 내가 도박을 해? 증거 있어? 야! 친척 어르신들 다 계신 데서 어디서 그런 더러운 거짓말을 지어내. 네가 그동안 새엄마 밑에서 알랑방구 끼면서 유산 빼돌리려고 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삼촌마저 혀를 쑤쑤 차며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민우야, 실망이다. 정말 실망이야. 형은 어떻게든 아버지 가업 지키려고 밤낮으로 피눈물 흘리며 버텼는데 너는 겨우 돈 몇 푼에 눈이 멀어서 친형을 모함하고 새어머니랑 결탁을 해? 당장 이 병실에서 나가라.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병실 안의 그 차가운 공기, 나를 벌레 보듯 하는 친척들의 시선, 그리고 그 뒤에서 교활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나를 비웃고 있는 형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새어머니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이 모습을 보며 가느다랗게 손을 떨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진실을 뻔히 알면서도 힘이 없어 반박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그때 형이 품 안에서 빳빳하게 접힌 종이 몇 장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작성되었던 하지만 조작된 내용이 담긴 예전의 유언장 사본이었다. 형은 그것을 친척들 눈앞에 높이 치켜들며 광기에 어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다들 똑똑히 보세요.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입니다. 여기에 국밥집이랑 모든 권리는 저한테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감히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들이 내 재산을 탐내? 야, 민우, 너, 그리고 저 누워있는 노인네까지 당장 이 병원에서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줄 알아. 내가 당장 법대로 해서 너희 둘 다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테니까.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고 탁했다. 사방을 가득 채운 서류철의 퀴퀴한 냄새와 고모, 삼촌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내 살을 찌르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가장 나를 숨막히게 한 건 형이 데려온 정장 차림의 험악한 사내들이었다. 팔뚝에 문신을 새긴 그들은 문 앞을 가로막은 채 거만한 자세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야, 민우야. 더 취해지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내놔라. 네가 감히 어디서 감쪽같이 서류를 조작해서 한몫 챙기려고 들어? 네가 집 나가서 대가리 쳐박고 있는 동안 이 형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형은 핏대가 선 목을 들이밀며 나에게 고함을 질렀다. 그 눈빛은 이미 탐욕과 도박 중독으로 미쳐 있었다. 고모와 삼촌들도 형의 말에 동조하며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다. 그래 민우야, 네가 아무리 돈이 탐나도 그렇지. 어떻게 돌아가신 새어머니를 이용해? 그 불쌍한 분이 병상에서 정신도 희미할 때 무슨 서류를 썼다는 거야? 너 진짜 천벌 받는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묵묵히 모든 오명과 사채업자들의 협박을 견디며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인 국밥집을 지켜낸 분은 바로 그 새어머니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에서 낡고 빛바랜 황색 봉투를 꺼냈다. 손때가 묻고 군데군데 찢어진 그 봉투를 탁자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다. 이게 뭔지 똑똑히 보세요. 새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남기신 국밥집과 아파트의 공식 소유권 이전 증서예요. 새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권리를 정당하게 나에게 양도한다는 공증문서라고요. 순간 사무실 안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채업자들의 눈빛이 흔들렸고 고모들도 당황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서류에 찍힌 선명한 인감도장과 법적 효력을 증명하는 문구들이 눈앞에 드러나자 형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가 이내 붉게 달아올랐다. 형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탁자 위로 몸을 날렸다. 이거 가짜야. 다 거짓말이라고. 이 개자식이 어디서 사기를 쳐. 그 미친 편문에 편들어서 내 돈 훔쳐가려고 작당질을 해? 이거 당장 이리 내놔. 형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내 손에 든 서류를 빼앗으려고 손톱을 세워 달려들었다. 형의 거친 손길에 내 셔츠 깃이 뜯겨나갔고 사채업자들까지 덩달아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나를 압박해왔다. 고모들은 비명을 질렀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형의 광기 어린 눈을 마주하며 나는 서류를 품에 꼭 안았다. 이건 형 돈이 아니야.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피땀 흘려 지킨 우리 집안의 마지막 자존심이야. 형이 도박으로 날려먹으려고 했던 바로 그 국밥집이라고. 내가 악을 쓰며 저항하자 형은 눈이 뒤집혀 내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내리치려 했다. 험악한 사내들이 나를 붙잡으려고 발걸음을 옮기던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 방 한구석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의 전담 변호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 제자리에서 멈추세요. 아직 확인하셔야 할 게 더 남아 있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책상 위에 노트북을 조작하더니 커다란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순간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너무나도 그리우면서도 가슴을 후벼 파는 목소리가 3년의 세월을 뚫고 정적만이 남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임종 직전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다. 형은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지르며 내 손에 든 서류를 빼앗으려 들었다. 이건 다 조작이야. 저 여자가 치매 걸린 노인네 꼬셔서 가짜로 사인하게 만든 거라고. 형의 서슬퍼런 목소리가 변호사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고 친척들은 수군거리며 나를 싸늘한 눈초리로 바라봤다. 사채업자들까지 나를 위협하며 한 걸음 다가온 순간 나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들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이제는 다 지나간
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하고 가슴 아픈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3년 전 돌아가시기 직전의 아버지 목소리였다. 민우 엄마, 내 큰놈, 저 미련한 놈이 도박으로 집안을 다 말아먹으려고 하네. 국밥집만은 안 된다. 그건 우리 민우가 이어받아야 해. 민우 엄마, 미안하지만 내 마지막 부탁 좀 들어줘. 저놈이 국밥집을 사채업자들한테 넘기지 못하게 당신이 좀 맡아줘. 민우가 당신을 오해하고 미워하더라도 제발 우리 가족 좀 지켜줘. 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울먹이고 계셨고 그 뒤로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민우가 저를 평생 원망한다 해도 이 국밥집과 우리 가족은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킬게요. 약속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진실 앞에 변호사 사무실은 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형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던 친척들은 고개를 숙였다. 사채업자들조차 상황이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했는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모든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3년 동안 새어머니가 뒤집었었던 그 모든 오명과 독박이 사실은 도박에 미친 친형으로부터 우리 집안의 유산인 국밥집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패막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나는 서류와 녹음기를 변호사에게 넘기고 그 길로 곧장 새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분을 세상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악마로 생각하며 온갖 저주와 모욕을 퍼부었다. 내 가슴에 박힌 못보다 그분의 가슴에 내가 박아버린 대못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고 아팠을 텐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얀 침대 위에 너무나도 작고 왜소해진 새어머니가 누워 계셨다. 각종 의료기기에 의존한 채 겨우 숨만 내쉬고 계신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허겁지겁 그분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 가냘프고 뼈만 남은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다. 차디찬 손이었다. 이 손으로 그 거친 사채업자들의 협박을 견뎌내고 나 홀로 국밥집을 지켜내며 그 모든 모진 세월을 버텨내신 거였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단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 엄마라는 단어가 목구멍을 찢고 흘러나왔다. 뜨거운 눈물이 새어머니의 손등위로 뚝뚝 떨어졌다. 왜 진작 알아채지 못했을까? 왜 그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그 깊은 슬픔과 헌신을 보지 못했을까? 오열하는 내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새어머니의 다친 눈꺼풀 사이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기적처럼 아주 미세하게 내 손을 꼭 쥐어오는 힘이 느껴졌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는 기계음이 불길하게 빨라지기 시작했고 새어머니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지며 정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공평한 법의 심판은 내려졌고 국밥집도 되찾았지만 정작 내게 남은 것은 뼈저린 후회와 곧 끊어질 듯한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뿐이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대가 없이 온갖 수모를 겪으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새어머니의 그 깊은 상처와 오해를 대체 어떤 방법으로 보답하고 위로해드릴 수 있을까요?